안녕하십니까. AWS 이노베이트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기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EC2 컨테이너 서비스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도커 컨테이너 운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 서비스가 AWS 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루어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서비스가 왜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EC2 컨테이너 서비스, ECS를 통한 클러스터 구성 및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S를 통해 도커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여러 이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서비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통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컨테이너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컨테이너는 EC2와 같은 하드웨어 가상화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 가상화가 하이퍼바이저를 활용하여 하나의 기계를 파티셔닝하는 것이라면 컨테이너는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서 프로세스 간 격리를 통하여 독립적인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수행되는 환경을 제공하죠. 하나의 운영체제 위에서 CPU, 메모리 등의 자원들을 제한하여 프로세스별로 독립된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커 런 등과 같은 도커 CLI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쉽게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고 전체 어플리케이션 버전이 운영 환경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도커 이미지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커 컨테이너의 특징이 자동화된 환경을 손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이 쉽게 자동화될 수 있겠습니다. 도커 컨테이너가 흥미롭긴 하지만 여전히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보면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4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테이너는 이식성이 뛰어납니다. 도커 컨테이너는 이미지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일관되게 배포되고 관리됩니다. 어디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시작해도 항상 동일한 실행 환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단순화될 수 있겠죠. 개발자의 PC에서든 프로덕션 환경이든 동일한 이미지가 같은 어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에서 동작하며 워크로드가 변경되더라도 손쉽게 어느 곳에서든 확장이 가능합니다.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담겨 있으며 모든 의존성을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버전의 배포 혹은 스케일링도 쉽게 가능합니다. 대개 수십 메가바이트의 작은 이미지들이 사용되니까 공유도 쉽게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컨테이너는 유연합니다. 깔끔하고 재사용하기 쉽고 모듈화된 환경을 제공하죠. 컨테이너 환경 이전에는 여러 프로세스들, 예컨대 루비, 캐싱, 로그 푸싱 등이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서 수행이 되었다면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독립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과 닮아 있죠. 각각의 컨테이너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다른 컨테이너들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개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충돌 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코드 개발 및 배포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의 관리에도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버 및 운영체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마이크로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컨테이너 환경은 모든 부분에서 VM 단위의 어플리케이션 배포보다 신속합니다. 도커 이미지는 이미 구동 중인 운영체제 위에서 바로 동작하며 이것은 성능 및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배포에 있어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컨테이너는 이미 구동 중인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지만 따로 분리된 독립적인 개발 스트림을 가지고 있으며 IT 운영자는 베이스 이미지에 집중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개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혁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는 효율적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원하는 만큼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자원 등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만큼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운영체제 및 라이브러리 위에서 여러 컨테이너가 동작할 수 있으므로 같은 프로세스들을 서로 다른 가상머신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존닷컴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10여 년 전 아마존닷컴은 웹사이트를 위해서 하나의 거대한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UI부터 주문 시스템, 추천 엔진, 장바구니 등이 거대한 코드 베이스 위에서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서비스되었죠. 그런 환경에서 코드 간의 수많은 상호 의존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의존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비즈니스 규모에 맞춰 전체 웹사이트를 확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의 한 부분은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고 또 다른 부분은 많은 CPU 자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만일 이러한 두 부분이 하나의 서버 혹은 운영체제에서 운영되면 많은 양의 메모리와 CPU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서버가 분리된다고 해도 많은 자원들이 낭비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아마존은 독립적으로 배포될 수 있는 작은 개별 서비스들로 아키텍처를 분리하였고 이를 통해 개별 서비스별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작은 팀들이 더 작은 코드 베이스 위에서 개별 서비스들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팀들의 작업과 무관하게 새로운 개선 사항들을 빠르게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체 웹사이트는 더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하였죠. 이러한 아키텍처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와 도커는 본질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모델링을 단순하게 하죠. 어플리케이션과 그에 대한 모든 의존성이 도커 파일을 사용한 하나의 이미지 안에 한 번에 패키징 됩니다. 컨테이너는 또한 모든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모든 종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미지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환경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마치 소스 코드처럼 코드 레파지토리에 보관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나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될 때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코드가 수행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용이해지게 되는 거죠. 도커 컨테이너는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즉 디커플된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배포할 수 있고 이것이 변경의 위험도를 낮추게 됩니다. 롤백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이러한 컨테이너의 장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의존성 충돌을 감소시키고 배포가 분리되는 하나의 완전한 컨테이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테이너의 스케줄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치 작업, 서비스 등으로 부르던 것들이 하나의 스케줄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자원, 하나의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일 랩탑에서 컨테이너를 구동하고 싶다면 도커 CLI를 활용해서 docker run myImage와 같은 커맨드로 컨테이너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myImage는 도커 이미지의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도커 서비스가 구동되고 있는 서버에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배치 작업일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스케줄링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 컨테이너를 구동할 서버 혹은 운영체제들의 수가 많아지면 컨테이너를 어느 곳에서 구동해야 할지도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서버 및 운영체제의 한 묶음을 클러스터라고 본다면 그러한 클러스터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결국 컨테이너들을 클러스터 안의 인스턴스들로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시스템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해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메모리 또는 TCP나 UDP 포트 등 해당 인스턴스에서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 컨테이너가 중단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ELB와 같은 다른 자원들을 어떻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시스템 툴들, 예를 들어 CD 파이프라인, 서드 파티 스케줄러 등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를 확장할 수 있는지, 다른 소프트웨어를 운영해야만 하는지, 이러한 여러 질문들이 결국 아마존 ECS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클러스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원 관리는 클러스터 안 각 인스턴스의 메모리, CPU, 그리고 스토리지와 같은 자원들의 상태를 추적하고 특정 시간의 가용성을 확인하는 일들이겠죠.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총 3개의 클러스터 인스턴스가 보이고 작업들이 인스턴스들에 흩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케줄링은 실행될 작업들이나 컨테이너들에 대한 스케줄링을 의미합니다. 스케줄러는 작업 실행에 필요한 자원 상황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안에서 작업을 할당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줄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와 CPU의 제약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어떤 작업은 싱글 트레드로 처리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CPU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러한 제약 사항들에 맞는 자원들을 클러스터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이미 인스턴스의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동일한 컨테이너가 배포된 인스턴스에 같은 컨테이너를 또다시 배포할 수는 없겠죠. 그런 후 자원을 요청하고 할당하게 됩니다. 물론 스케줄러는 작업이 수행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동작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일부 작업이 중지되게 되면 필요한 작업량에 따라 다시 작업을 스케줄링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해당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 작업량이 2개의 컨테이너이고 1개의 컨테이너가 중지되었다면 해당 컨테이너를 다시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자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S는 클러스터에 대한 단순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CPU, 메모리,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들은 인스턴스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ECS에는 이러한 인스턴스들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클러스터 관리 엔진이 있습니다. 아래에 초록색 박스로 보이는 부분이 클러스터 관리 엔진이죠. 클러스터 안의 인스턴스들은 단지 EC2 인스턴스일 뿐입니다. 다만 이 인스턴스들은 클러스터와 통신하는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EC2 인스턴스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SSH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스케일링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진 클러스터가 쉽고 빠르게 100노드, 1000노드 클러스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에 따라 개발 및 테스트 등 세그먼트가 분리될 수도 있겠죠.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클러스터 인스턴스들은 클러스터 관리 엔진과 통신하는 ECS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을 거쳐서 ECS 커맨드들이 도커 커맨드로 변환되기도 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EC2 인스턴스들로 하여금 컨테이너를 시작하거나 중지하고 사용되는 자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ECS CLI라고 하는데요. ECS CLI는 GitHub 상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고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클러스터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스턴스들, 인스턴스에서 수행되고 있는 모든 작업들, 작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컨테이너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자원 상태들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ECS에는 이러한 클러스터 상태를 저장하는 키 밸류 스토어가 존재합니다. 그림에는 가장 아래쪽 녹색 상자로 보이고 있네요.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서 이러한 키 밸류 스토어는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분산 저장되는 모든 저장소가 그렇듯이 이러한 경우 일관성과 병렬 처리는 성능의 매우 큰 요소가 되겠죠. 이를테면 두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특정 인스턴스에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해서 메모리 상태를 조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고 하나의 요청만 처리할 수 있다면 하나의 요청은 정상 처리되어 컨테이너가 배포되고 다른 요청은 리소스 부족으로 실패해야만 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병렬 처리에 대한 제어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ECS의 뚜껑을 살짝 열고 이러한 병렬 처리에 대한 제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CS는 아마존의 분산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을 사용합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은 팩소스 기반의 트랜잭션 저널 기반의 데이터 저장소로 되어 있고 각 데이터 항목들에 가해지는 모든 변경에 대한 기록을 관리, 저장합니다.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각 데이터 영역에 행해지는 쓰기 요청들은 저널 안에 트랜잭션처럼 커밋되고 특정한 순차 ID가 부여됩니다. 저널은 이러한 모든 트랜잭션들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들의 총합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순간의 리드는 당시의 저널의 스냅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쓰기 요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읽기 이후로의 마지막 트랜잭션이어야 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한 사용자가 n+2를 읽은 후 쓰기 요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저널의 아이디는 n+5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n+3 쓰기 요청은 실패하게 되죠. 이러한 구조는 공유되는 데이터 저장소에 적합한 안전한 병렬 처리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그렇지만 높은 성능의 병렬 처리를 제공하는 클러스터 관리 환경은 안전한 시스템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ECS의 독특한 부분은 클러스터 관리를 스케줄링으로부터 분리했다는 데 있습니다. ECS는 이러한 키 밸류 스토어에 저장된 모든 클러스터 상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API 셋을 통한 ECS 클러스터 관리자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API 액션들은 사용하고 있는 CI/CD 시스템 혹은 별도의 스케줄러를 아마존 ECS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확장성 측면에서 ECS의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API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의 다른 스케줄러를 ECS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케줄러는 단지 어떻게, 언제, 어느 곳에서 컨테이너를 시작하고 중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직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ECS는 이렇게 클러스터의 여러 상태 정보를 다양한 외부 스케줄러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스케줄러가 리소스들의 가용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현재 클러스터 정보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쿼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보여지는 위쪽의 상자들을 스케줄러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의 회색 작은 사각형들의 묶음을 사용 가능한 리소스들의 모음, 이를테면 클러스터 인스턴스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을 스케줄링하기 위해서는 스케줄러가 가용한 자원들에 대한 요청을 해야만 하겠죠. 이러한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스케줄러는 클러스터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흔히 말하는 어타믹 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자원에 대한 안전한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각각의 스케줄러가 전체 자원에 대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스케줄러가 두 개의 리소스에 대한 요청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오렌지색 스케줄러도 역시 똑같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자원 요청에 경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요청된 자원 요청이 리젝되어 컨커런시가 유지되게 됩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왼쪽 상단의 동일한 리소스에 대하여 두 개의 스케줄러가 자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색 스케줄러에 의해서 자원이 정상적으로 할당되었고 뒤늦게 요청된 두 번째 스케줄러의 요청은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두 스케줄러가 모두 해당 리소스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결국 스케줄러들의 요청들은 정상적으로 시리얼라이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Shared State Optimistic Scheduling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항상 모든 스케줄러들이 클러스터의 상태들을 언제나 볼 수 있지만 컨커런시는 보장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제 ECS의 내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실제 ECS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미 EC2 위에서 도커 및 기타 컨테이너들을 사용해 왔고 컨테이너들에 대한 관리 및 스케줄러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ECS라는 서비스가 탄생한 주요한 배경이 되었죠. 그렇다면 ECS가 제공해야 할 기능들도 고객들이 그간 컨테이너를 EC2 위에서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시작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운영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ECS는 고객이 직접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클러스터의 상태는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니터링 툴을 포함해야겠죠. 컨테이너들이 쉽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제어와 모니터링은 고객의 업무에 맞추어 쉽게 설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컨테이너부터 수천 개 이상의 컨테이너까지 확장성을 보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ECS를 통해서 위와 같은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였고 이것이 ECS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ECS에 대한 로드 테스트를 수행하였는데요. 보라색 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대략 3일간에 걸쳐서 72시간이 되겠죠. 200여 개로부터 시작해서 1000여 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초록색 선은 P99에 대한 응답 속도이고 빨간 선은 P50에 대한 응답 속도입니다. 즉 200에서 1000개까지 인스턴스가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도 99%의 요청들은 80ms보다 작은 응답 속도를 보여주었고 50%의 요청들은 20ms 근처의 응답 속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클러스터의 크기가 아무리 늘어나도 관리에 대한 오버헤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ECS는 두 개의 미리 만들어진 스케줄러를 제공합니다. 오랜 시간 구동되는 서비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배치 작업과 같이 일정 시간 동안만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스케줄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ECS는 API를 통해서 외부 스케줄러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스케줄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또한 제공합니다. 훨씬 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마존 ECS는 다른 AWS 서비스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CS 클러스터는 아마존 VPC 안에서 운영될 수 있고 각각의 클러스터 인스턴스는 당연히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네트워크 접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EB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보관, 저장할 수 있으며 ELB를 활용해서 서비스의 트래픽을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API 접근들은 AWS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로깅되고 이러한 로그들은 리소스 변경 관리 및 보안 감사의 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된 바와 같이 API를 통해서 ECS는 아주 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외부 및 커스터마이즈된 스케줄러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고 ECS를 현재 사용 중인 배포 프로세스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에이전트 및 CLI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ECS는 분산 시스템 환경을 빠르게 적은 양의 작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소스 등의 클러스터 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관리하기보다는 ECS를 통해서 직접 클러스터 인스턴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어플리케이션 로직과 상관없는 많은 양의 작업들은 API 서비스 뒤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공유되는 자원들 상에서 많은 양의 작업들을 성능에 대한 고민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ECS는 AWS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자원들을 더욱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ECS의 여러 장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를 어떻게 ECS 위에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ECS에서는 태스크라고 하는 작업에 대한 정의를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정의 파일은 함께 운영될 컨테이너들에 대한 정의를 포함합니다. 물론 컨테이너는 한 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당 컨테이너들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이나 디스크, 볼륨이죠. 자원에 대한 정의도 작업 정의 파일 안에 설정됩니다. 이러한 구성 내용들은 마치 소스 코드와 같이 이름과 버전 번호로 관리됩니다. 작업 정의를 생성하기 위해서 콘솔을 통하여 컨테이너에서 사용될 도커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그림에서 이미지 필드에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레파지토리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아마존 ECR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도커 허브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 각 컨테이너가 사용할 CPU, 메모리, 네트워크 포트 및 디스크 볼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컨테이너를 시작할 커맨드 또한 입력합니다. 가장 아래에 보면 Essential 플래그가 보이는데 이 플래그는 해당 컨테이너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지를 정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컨테이너가 전체 작업에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정의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JSON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준 템플릿을 만들고 작업 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업이 정의되면 작업을 위해 필요한 리소스가 있는 컨테이너 인스턴스로 작업을 스케줄링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작업 정의로부터 이의 단위들인 실제 작업들이 만들어지고 스케줄링 되겠죠. 하나의 컨테이너만 사용하는 작업도 있을 수 있고 10개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구동되고 하나의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엔진엑스, 레디스, 레일즈 이러한 컨테이너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작업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해당 인스턴스에 필요한 자원이 있는 한 여러 작업들이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함께 구동될 수도 있습니다. ECS는 장시간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적합한 스케줄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작업 정의를 선택한 후 구동되어야 할 작업의 개수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ELB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지정된 만큼의 작업을 스케줄러가 실제로 구동하게 됩니다. 스크린 캡처를 보면 마이 서비스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콘솔 샘플 앱 스태틱 1이라는 작업을 5개 구동하여 서비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래쪽 ELB 섹션에서 ELB를 정의하여 작업 간 로드 밸런싱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러를 통해서 작업의 수를 조절하고 ELB와 연동하여 쉽게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업 다운은 매우 쉽게 이루어집니다. 스케줄러를 통해 작업 숫자를 바꾸기만 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작업이 추가되거나 기존 작업이 종료됩니다.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작업을 배포하기만 하면 스케줄러는 새로운 버전으로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3개의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었고 예전 작업들은 여전히 이미 접속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커넥션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전 컨테이너가 서비스하고 있던 커넥션들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가 되고 컨테이너들이 해당 클러스터에서 제거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림과 같이 새로운 버전의 작업들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도커는 이미지 형태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마치 소스 코드에 대한 레파지토리와 같은 이미지의 레파지토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도커 허브는 도커에서 제공하는 퍼블릭 및 프라이빗 레파지토리 서비스입니다.
도커 레지스트리는 도커에서 제공하는 레지스트리 구성 패키지이며 역시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됩니다. 도커 트러스티드 레지스트리는 AWS 상에 손쉽게 도커 레지스트리 구성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역시 도커 컨테이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ECR이라고 하죠. ECR은 AWS가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도커 레지스트리와 완벽히 호환되는 고가형의 도커 이미지 레파지토리 서비스입니다.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IAM 기반의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고 이미지의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ECS에서 쉽게 ECR상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ECS와는 별도로 레파지토리 서비스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콘솔 및 AWS ECR CLI 커맨드를 통해서도 제어할 수 있고 도커 툴셋과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S3를 백엔드 저장소로 활용하여 11.9의 데이터 안정성을 제공하며 각 리전별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제공하여 어느 곳에서든 빠르게 액세스하실 수 있고 수백 건 단위의 동시 이미지 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상으로 EC2 컨테이너 서비스와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WS에 대한 더 많은 자신감과 실무 경험을 얻기 위해 AWS가 제공하는 소개 동영상과 셀프-페이스드 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가 직접 강의하는 교육에 참가하여 AWS 환경에서 가용성 높고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 배포,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AWS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습 시험도 제공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aws.amazon.com 트레이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EC2 컨테이너 서비스 및 EC2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께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피드백을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